안녕하세요. 네, 잠시 잘 쉬셨죠?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거래다라고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다. 그러면 거래라는 게 뭐냐? 우리가 회계상에서 말하는 이제 우리가 거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붕어빵 가게에서 붕어빵을 판다, 그리고 돈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래, 뭐 붕어빵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구입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도 우리가 거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서부터는 회계상에서의 거래다라고 함은 우리 계정 과목의 분류를 5가지로 해봤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5가지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가 증감 변화를 하게 되면 되는 모든 요인을 우리가 거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상에서의 거래다라고 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무슨 변화를 해야 된다? 증감 변화. 자산이 늘거나 줄거나 부채가 늘거나 줄거나 뭐 비용이 발생하거나 수익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모두 다 거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저 밑으로 잠깐 내려가서 거래의 식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래의 식별. 그래서 거래의 식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회계상에서의 거래랑 일상생활상에서의 거래가 조금 달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집에 전화해서 사장님 저희 짜장면 10개, 탕수육 10개 갖다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중국집 사장님은 거래라고 인식을 하고 음식을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혹은 물건을 받거나 주거나 한 적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하는 것 자체를 회계상에서는 거래다라고 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계상에서의 거래와 회계상에서 거래로 보지 않는 것들, 이건 여러분들이 회계 기초를 배우실 때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뭐를 했냐면 거래처에 주문을 했어요. 주문하는 거 혹은 무슨 약속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는 또 계약하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담보를 제공하는 거. 담보는 돈을 빌리기 위해서 우리가 저당을 잡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저당을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 담보 대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다. 그럼 담보는 뭐냐면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이 담보를 당신네들이 가지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담보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아파트를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아직 안 준 거예요. 돈을 못 갚으면 가지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담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회계상에서의 거래다라고 표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직원을 채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회계상에서는 거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직원을 채용하는 것까지는 거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직원을 일을 시키고 업무를 시작을 했다. 그렇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거래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문하거나 약속하거나 계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뭐 직원을 채용하거나 이런 경우의 수는 회계상의 거래다 아니다. 회계상의 거래로 보지 않는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상에서는 거래다라고 처리하지 않지만 회계상에서만 거래로 보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회계상에서 우리가 거래로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저희 창고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불이 나고 있는데 거래가 발생했네 이렇게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회계상에서는 창고라고 하는 건물이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창고 안에 있는 물품들이 화재로 타고 있다. 그러면 내 자산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로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우리 회사의 자산이
뭐 예를 들어서 도난을 당했다든지, 그래서 뭐 도난을 당했다, 뭐 도둑이 들어서 훔쳐갔다, 뭐 혹은 뭐 분실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도난은 도둑이 들어서 훔쳐갔는데 뭐 거래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표시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회계상에서는 얘를 거래로 보게 돼요. 내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뭐 화재가 발생하거나 도난을 당했거나 분실했거나 그 다음에 혹은 조금 어려운 대손이 발생했거나, 대손은 뭐냐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을 대손이라 그래요. 내가 거래처에다가 100만 원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돈을 안 갖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됐죠. 이런 걸 대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감가상각 이런 것들이 있어요. 등등등.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차를 한 대 샀어요. 오늘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값은 어떻게 되죠? 점점 떨어지겠죠.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회계상에서 감가상각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나중에 뒤로 가면서 또 배우시게 될 거니까 일단 오늘은 이렇게 얘네들은 우리가 회계상에서 거래다, 결국 거래다 라고 인식했다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뭐 했다? 증가 변화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조금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상거래다 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상거래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우리 회사가 뭐를 목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상거래에 해당하고 그럴 때만 우리는 외상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이런 거래가 생겼으면, 거래가 발생했으면 장부에 기록을 해야지 돼요. 그럼 그런 장부에 기록하는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계한다라고 얘기해요. 분계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분계는 이제 우리가 장부를 기록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제일 첫 번째 단계고, 거래가 발생하면 우리가 이런 거래가 생겼습니다. 그럼 장부에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자, 분계를 합니다. 분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어느 계정, 어느 변에 얼마를 기록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것을 분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 보드마카를 하나 1,000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거 쓰려고 샀어요. 그러면 어느 계정에다 적을까요? 소모품비라고 하는 거에다 적을 거예요. 소모품비라는 계정에 어느 변에다 적을까요? 비용이 생겼으니까 차변에다가 기록할 거예요. 차변, 대변 우리 했었죠. 아직 잘 모르셔도. 네. 그 다음에 얘 2,000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2,000원이라는 걸 기록을 해주실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분계가 회계의 90% 이상이에요. 회계는 이 분계만 잘 하시면 엄청 회계를 잘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어느 계정, 어느 변에 얼마를 할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그럼 이런 분계를 할 때 어느 변에다가 어떻게 적을 거냐는 이제 우리 거기 중간에 보시면 이런 분계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쪽에다 쓰지 말고 이쪽에다 써드릴게요.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는 우리 회계는 복식부기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거래는 이중으로 발생을 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런 복식부기가 이제 처음 생긴 게 아주 오래됐어요. 1864년 이탈리아의 루카 파치올리라고 하는 사람이 복식부기를 이제 처음 도입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건 잘 모르셔도 우리가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을 잡고 우리가 기록을 하자. 그러면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인데, 우리는 가운데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선을 하나 그으면 왼쪽을 했죠?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했어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차변에도 기록을 할 거고 대변에도 기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거래가 발생을 했을 때 분계를 하는 요령은 이 거래 8요소에 맞춰서 분계라는 걸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5가지를 배웠는데 이 5가지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자산밖에는 없어요. 자산밖에. 왜 그러냐? 자, 볼게요. 버스를 타느냐고 2,000원을 현금으로 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금이라고 하는 내 자산은 2,000원이 없어졌죠. 그렇죠? 없어지게 되고 동시에 여비교통비라고 하는 비용이 생겨야지 돼요. 그런데 여비교통비 눈에 보이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버스를 타는 데 들어간 돈을 여비교통비라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자산밖에 없고 이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장부를 기록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자산의 증가.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다 기록하자. 혹은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다 기록하자. 이렇게 처음서부터 약속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건데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현금 100만 원을 상대방한테 빌려줬어요. 현금 100만 원을 상대방한테 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를 하는데 반대쪽에 또 뭐냐면 빌려줬으니까 먼 날 언젠가 돈을 받을 수 있겠죠.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하도록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어려운데 그러면 바꿔볼게요. 1,000만 원을 주고 화물차를 한 대 샀어요. 화물차를. 그러면 저는 현금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를 하게 돼요. 그쵸? 그리고 저는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자산이 새롭게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서로 교차하는 거래가 생길 수 있어요. 두 개가 같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고 자, 또 한 가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부채 거래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상품을 사왔어요. 상품을 샀는데 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럼 상품을 사왔으니까 상품이라고 하는 내 자산은 증가하지만 대신에 저는 어느 날 언젠가 돈을 갚아줘야겠죠. 이렇게 반대쪽에 부채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부채의 증가. 시간이 지나서 외상값 갚을게요 하고 제가 돈을 갚아줬어. 그럼 돈을 갚게 되면 내 자산이 나가겠죠? 돈을 갚아줬으니까. 그쵸? 자산, 현금이 나가고 대신에 부채도 감소해야 해요. 그래서 차변에 부채의 감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들은 또 짝꿍이 어떻게 돼요? 자산의 감소와 부채의 감소가 같이 생길 수 있고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가 같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항상 차변, 대변이 짝꿍으로 발생을 할 수 있게 돼요. 아직 우리가 자본의 개념은 조금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회사의 사장님이 개인 회사의 사장님이 회사에 자금이 모자라서 집에서 돈을 갖다가 회사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이 증가하고 이건 사장님 돈이에요. 그래서 자본의 증가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반대로 회사에 있는 돈을 사장님이 가지고 갔어요. 집에. 그러면 회사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고 회사의 진짜는 자본. 그래서 자본의 감소도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래는 이제 자주 등장을 하진 않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할 때 자본이 감소할 수 있고요. 자산이 증가할 때 동시에 자본이 또 증가할 수도 있는 거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버스 타느냐고 1,000원 썼어요. 그러면 자산이 감소하게 되고 동시에 차변에 비용이 발생을 하게 돼요. 비용은
증가 감소라고 쓰지 않고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써요.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이런 거래들이 또 엄청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붕어빵 팔고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동시에 돈을 벌었으니까 또 뭐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거래도 빈번하게 생길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거래의 판료성 무조건 자산하고 묶이진 않아요. 뭐 부채하고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부채하고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경우의 수들은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제일 주요된 거래 입장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모든 거래는 이 거래의 판료소에 의해서 우리가 붕괴라고 하는 걸 하실 거예요. 붕괴라고 하는 걸 하시게 될 거고 회계 기초를 배우신다든지 전산회계 2급 시험을 보실 때는 거래 판료소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제 위에 급수로 가면 얘는 기본 베이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회계 2급까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고딩반 수업에서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그냥 이렇게 외워요. 일단 이렇게 외워두시면 우리는 문제는 또 아주 쉽게 풀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거래 판료소에 의해서 붕괴라고 하는 걸 진행을 할 거고요. 붕괴라는 걸 진행을 할 거고 붕괴를 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전기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전기는 뭐냐면 붕괴한 것을 총계정 원장이라는 장부에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절차예요. 절차를 전기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전기는 나중에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 전기는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에다가 붕괴만 입력을 해주면 전기는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다 해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각 계정별로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계정 과목이라는 거 배웠죠? 그 계정 과목이 있는 장부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별로 장부를 다시 다 작성을 해주는 절차를 우리가 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전기라는 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하시게 될 거고 어찌되었든 우리는 거래가 발생하면 붕괴라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붕괴라고 하는 건 거래의 판료소에 의해서 하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그러면 모든 거래는 차변에도 생겨야 하고 대변에도 생겨야 해요. 차변에도 생기고 대변에도 생기는데 그 둘의 금액은 또 같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거래의 이중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은 서로 같다. 모든 거래는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이 모두 같도록 돼 있어요. 양쪽의 금액이 만약에 조금 틀렸다. 그러면 붕괴를 잘못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래의 이중성이다 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우리는 붕괴라고 하는 걸 하시는 거고 이런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붕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거래의 이중성은 한 개의 거래를 놓고 봤을 때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이 서로 같다라는 개념이고 이런 거래가 여러 개가 쌓이게 되면 전체 차변의 합계 금액하고 대변의 합계 금액이 서로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는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항상 같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 이렇게 하나의 금액을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라고 보는 거고, 거래 이중성, 그러니까 하나의 거래예요. 얘는 하나의 거래를 놓고 보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무조건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대차 평균의 원리다라고 하는 개념은, 대차 평균의 원리는 이제 거래가 여러 개, 그러면 얘는 전체 거래를 놓고 보는 거예요. 전체 거래를 놓고 보면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은 서로 같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모든 거래를 이제 우리가 분계라고 하는 걸 이제 자세하게 이제 또 배우실 건데, 이런 분계를 하시는 요령은 무조건 차변과 대변의 거래의 판료소에 의해서 분계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분계라고 하는 걸 할 건데, 이런 분계하시는 요령이에요. 요령은 자, 가운데 짝대기 걸었어요. 짝대기 걸어놓고 왼쪽을 뭐라 했죠? 차변. 자,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주시고, 우리는 분계하실 때 들어오면 무언가가 나한테 들어왔다. 그럼 무조건 차변에다가 기록을 해라. 무언가가 우리 회사에서 빠져나갔다. 나가면 무조건 대변에 기록을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자면 버스 타느냐고 현금을 2,000원을 썼어요. 그러면 현금 2,000원이 나갔겠죠, 그렇죠? 현금이 나갔어요. 그러면 반대쪽에다가는 이렇게 나가기만 하고 들어온 게 없는 거래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에다가 왜 나갔지요를 적으시면 돼요. 왜 나갔죠를 적으시면 되고, 간혹 은행에서 저한테 이자라고 2,000원을 줬어요. 그러면 현금 2,000원이 들어왔어요. 반대쪽에다가는 또 얘가 왜 들어왔죠? 그러면 이자 받았어요. 이자 수익이에요.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는 무엇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얼마가 들어왔는지, 나간 게 있으면 무엇이 나갔는지, 얼마가 나갔는지를 결정해 주시면 돼요. 이 무엇이라고 하는 게 바로 계정 과목이에요. 계정 과목. 우리 회계상에서 사용되는 이름으로 반드시 처리해 주시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을 다 드렸고, 제일 밑에 계정이란 계정, 기록 계산하는 단위를 계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이름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계좌다 라고 하게 되면 각 계정 계좌는 총계정 원장의 각 장부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계정,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계정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총계정 원장 안에 각 장부들이 모두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네. 자, 우리 뒷장으로 넘어가서 이런 거래와 관련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서부터 한번 볼게요. 문제 1번은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회계상 거래인 것, 화재, 도난, 분실, 대손, 감가상각 이런 걸 거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주문, 약속, 계약, 담보, 채용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1번은 판매점 확장을 위하여 직원을 뭐 했대요? 채용했대요. 직원을 채용했대요. 그럼 거래가 아니겠죠, 아직. 네. 그 다음 사업 확장을 위하여 은행에서 운영자금을 차입하기로 결정한다. 차입했어요? 차입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했다는 아직 이제 결정만 한 거지 실제 거래를 한 것은 아니더라. 약속만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재고 부족이 예상되어 판매용 상품을 추가로 주문하였다. 주문도 현재 거래가 아니다
라고 보셔야지 될 것 같고, 그 다음 당사 데이터 센터의 화재로 인하여 서버용 PC가 손실되었다.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해서 서버 PC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는 거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내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동일한 문제예요. 2번도 보시면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번에 이제 거래가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화재로 인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상품이 소실되었다. 화재가 발생하면 거래입니다. 라 그랬고요. 직원 한 명의 월 급여 200만 원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다. 그랬으니까 채용은 거래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3번을 보시면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200만 원을 도난당했대요. 도난당한 것도 우리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내 자산이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 상품 2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나 자산이 증가했죠. 빙고. 대신에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아직 돈은 안 줬으니까 부채도 증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도 증가하고 부채도 증가하는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이제 3번이 별표 쳐두시고 이해를 조금 하셔야 돼요. 자, 다음의 거래 요소 중 차변에 올 수 있는 거래 요소는 무엇인가? 차변에 올 수 있는 거래 요소. 차변은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거나 자본이 감소하거나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차변에다가 기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변에 올 수 있는 것은 2번 비용의 발생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수익의 발생,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수익이 발생, 대변에 기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거래의 8요소는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문제 4번.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그냥 1번 공짜죠. 맞나요? 네.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에요.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1번 자본의 감소라고 했으니까 자본의 감소 차변 맞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자산의 증가가 아니라 자산의 감소가 와야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수익이 소멸했다. 네, 소멸은 수익하고 비용은 소멸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소멸은 반대쪽으로 사라졌다 이런 개념이세요. 그러니까 수익의 소멸은 차변이 되겠고 비용의 소멸은 대변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소멸하는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암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비용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부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차변 대변이 맞게 돼 있고, 부채가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5번을 보시면 다음 중 거래의 결합관계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회계는 무조건 차변 요소의 한 개 이상, 대변 요소의 한 개 이상이 동시에 발생을 해야 돼요. 그게 거래의 이중성이니까. 그러니까 한쪽 변만 두 개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한쪽 변에만 두 개가 생길 수 없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고 자산이 감소했어요. 비용이 발생하고 자산이 감소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 하나씩 생겼으니까 이런 거래가 있을 수 있고요. 자산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부채가 증가했어요. 이렇게도 거래가 생길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본이 증가하면서 부채가 증가했어요. 얘네들은 같은 변에 있는데 이렇게는 거래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회계는 무조건 차변의 하나 이상, 대변의 하나 이상 이렇게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거래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분계를 우리가 연습을 조금 해보실 건데, 회계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분계. 그래서 분계만 잘 하실 수 있으면 회계를 조금 잘 하실 수 있는 게 되겠고, 어쨌든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우리는 분계라는 거를 할 거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문하고 약속하고 계약하고 담보를 제공하고 채용하고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 뭐뭐 하기로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나올 수 있죠. 뭐뭐 하기로 하고 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했다 안 했다? 아직 안 했다. 그러니까 거래가 아니더라.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의 기본 개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붕괴라는 것부터 다시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요인은 거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거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